이 세상의 탐욕과 교활함은 항상 지나쳐서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치기 마련이다. 이는 죽음만큼 확실한 일이다. 나는 진정한 사랑과 진실이 결국 세상의 어떤 악이나 불행보다 강하기를 바란다. 사랑이 담긴 마음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지혜다.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만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영국 문학의 거장인 찰스 디킨스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데이비드 카퍼필드다 라고 말할 만큼 이 작품에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디킨스의 소설 데이비드 카퍼필드에서 그가 만나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은 우리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의 무의식과 내면을 이해할 수 있는 내밀한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겉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무의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일은 생각보다 흥미진진하죠. 데이비드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권위주의적인 새아버지 머드스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무기력하고 순종적이기만 한 어머니와 머드스톤의 폭력적인 강압 속에서 데이비드는 고통과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죠. 머드스톤은 병적인 자기중심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감정 표현을 약한 것으로 비하하며 엄격함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통제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이죠. 데이비드는 머드스톤을 통해 무의식의 공포와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타인을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한 인간이 지배하려 하고 우월함과 힘에 집착하는 이유는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혐오와 불안에서 도피하려는 목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외면적으로는 강해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에는 무가치함과 수치심, 자기 혐오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기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을 굴복시키고 힘과 우월감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고 하죠. 머드스톤이 힘에 집착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 즉 자기 혐오에 대한 방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머드스톤의 무의식에는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무능력하다. 나는 열등하다라는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죠. 그는 이런 무의식을 견디기 힘들기에 힘과 권위로 무장하려 합니다. 이 때문에 자신에 대한 무력감이 심한 인간은 지배하려는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죠. 사랑이 없는 사람, 무력감에 휩싸인 사람은 자유와 평등이 두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를 지배하고 강압적으로 누르면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확인해야 하죠. 머드스톤은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않기에 타인을 복종시키면서 자신이 강하다는 환상을 통해 자기 혐오를 억누르려 합니다. 지배와 우월감에 집착하는 사람은 자기 혐오에 대한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한 사람의 폭력성과 냉혹함은 강함의 표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취약성과 사랑이 결핍됐다는 증거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내면이 약한 사람이 오히려 폭력성과 힘에 집착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무력감과 열등감을 강압과 폭력성으로 드러내려 하죠. 그는 데이비드의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순종적인 여성상만을 사랑하려 하죠. 이는 사랑이 아닌 소유욕이며 사랑을 할 수 없는 인간이 사랑을 흉내내는 방식입니다. 아들인 데이비드에게도 애정이 아닌 힘의 우열 구조만을 강요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에게 사랑을 줄 수도 없으면서 그 결핍은 외적인 권위나 억압적인 성격으로 위장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비드는 새아버지의 학대를 받으면서 강한 무력감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런 트라우마는 그가 살아가면서 권위 있는 사람 앞에서 작아지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드러나면서 그의 반복적인 무의식적 무기력이 되풀이되죠. 이는 프로이트가 말한 반복 강박으로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상처는 계속해서 반복되며 삶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성장하려면 이런 상처를 피하기보다는 직면하고 수용해야 하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데이비드는
학교에 다니며 스티어포스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스티어포스는 외모가 매력적이고 지적이며 카리스마가 넘치죠. 부유한 집안 출신이기에 자신감과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오만함과 이기심, 무책임함이 숨어 있죠. 데이비드는 어린 시절 그를 이상화합니다. 그는 스티어포스를 동경하면서 그의 인정을 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죠. 그러나 스티어포스는 마을의 순수한 소녀인 에밀리를 유혹하고 도망치게 한 뒤 무책임하게 버립니다. 에밀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면서도 스티어포스는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죄의식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죠. 오히려 자기 행동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포장하고 떠납니다. 자신이 가진 매력으로 상대를 현혹하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죠. 또 자신이 저지른 상처에 무감각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공허함과 애정결핍이 있지만 이를 타인의 희생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데이비드는 스티어포스를 통해 매력 뒤에 숨은 무책임한 악을 경험합니다. 데이비드는 그의 배신과 무책임에 실망하면서 인간의 이중성에 환멸을 느끼죠. 이런 자기애적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심리 상태를 유지하고 불편한 책임 앞에서는 도망칩니다. 에리 프롬이 말하는 사랑은 이해와 존중, 책임이 있는 사랑이죠. 그의 사랑은 이해와 존중, 책임이 없는 자기애적 감정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의 또 다른 친구인 트레들스는 스티어포스와는 다르게 성실하고 의리 있는 인간 군상을 보여줍니다. 소심해 보이고 유순하지만 꾸준하게 진정성 있는 우정을 보여주죠. 트레들스는 데이비드가 힘들 때 등 돌리지 않고 중요한 순간마다 도움이 되어줍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내면의 선함으로 인생을 완성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이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항상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것은 반드시 책임 있게 해내는 성격입니다. 현실적으로 성공하지 못해도 자기 원칙을 끝까지 지키죠. 트레들스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크게 빛나지 않아도 끝까지 남는 사람, 그런 사람이 트레들스죠. 한편 데이비드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고아가 되어 공장에서 일하게 되고 엄청난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데이비드는 이모에게 도망치듯 찾아가게 되고 이모는 처음에는 의외의 방문에 당황하지만 곧 데이비드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의 이모는 매우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성이죠. 그녀는 남성 중심 사회에 맞서면서 감정적이기보다는 현실적입니다. 권위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 애는 내 책임이야. 그 애는 다르게 자라야 해. 라고 말하며 데이비드를 받아들이고 그가 부당한 환경에 휩쓸리지 않게 지키겠다는 결단을 내리죠. 데이비드의 어머니는 순종적이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이모인 베시는 강인하고 독립적입니다. 어머니는 모성애는 있었지만 남편에게 복종하며 현실적으로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죠. 그는 어머니에 대해 나를 사랑했지만 나를 지킬 수는 없었다 라고 말하죠. 반면 이모인 베시는 데이비드를 책임지고 처음으로 존중받으며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녀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데이비드에게 무조건적인 수용과 사랑을 보여주죠. 이모는 데이비드를 문제가 아닌 가능성을 가진 아이로 바라봅니다. 너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네 삶을 책임지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하며 자율적인 인간으로 그를 성장시키죠. 데이비드는 나를 믿어주는 이모의 시선이 내가 나를 믿게 만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모가 보여준 사랑과 존중은 데이비드가 무의식적 비극의 반복에서 벗어나서 자기 삶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죠. 이렇게 성장한 데이비드는 도라를 만나서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고 도라를 이상화하면서 그것이 사랑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죠. 그는 도라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매혹되지만 사실은 현실의 그녀가 아닌 자신의 환상 속 도라를 사랑한 것입니다. 도라는 자신이 사랑하고 싶은 이미지에 불과했죠.
현실 속의 도라는 연약하고 가정을 이끌 능력이 없기에 이 둘의 결혼은 실패로 끝납니다. 이 결혼은 자기 부족함을 타인을 통해서 채우려는 미성숙한 사랑의 전형적인 예죠. 데이비드는 자신이 바라는 욕망을 투사한 자신의 환상이 실제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 그는 나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내가 그린 그림 속에 도라를 향한 것이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도라의 타자성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편 에그니스는 다르죠. 데이비드는 에그니스를 만나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는 욕심에서 시작하는 사랑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인정하는 현실적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에그니스는 차분하고 지혜로우면서 진실한 여성이죠. 처음에 데이비드는 에그니스를 지나쳤지만 점차 그녀의 내면적인 깊이와 동반자로서의 자질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녀의 평온함과 진실, 조용한 변함없음, 그것들은 내게 가장 큰 격려였고 최고의 버팀목이었다 라고 말하며 데이비드는 에그니스와의 결혼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사랑을 하죠. 둘은 서로의 성장과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안전기지가 되어줍니다. 에그니스와의 사랑은 충동적인 감정이 아닌 현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랑이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삶을 함께 짊어지는 선택입니다. 그녀는 사랑하지만 상대를 바꾸려 들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죠. 에그니스는 타인을 통제하지 않지만 자신의 신념과 입장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타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자기의 존엄성은 침해당하지 않도록 선을 그을 줄 아는 여성이죠. 그녀는 사회적인 성공이나 타인의 인정으로 자기 가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에그니스의 판단 기준은 도덕성과 진실, 배려, 신뢰라는 내면의 질서, 즉 자기 양심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에그니스의 가장 강력한 자율성을 보여주죠. 말과 힘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라 내면이 정돈된 사람입니다. 에그니스는 거의 설교하지 않고 데이비드에게 조언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데이비드에게 양심을 깨워주는 거울 역할을 하죠. 이런 사랑은 상대에게 변화를 요구하지 않지만 대상이 스스로 변하게 만드는 힘이 있죠. 데이비드는 에그니스를 통해 감정적인 성숙에 도달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하나의 대상처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인 메타인지가 있습니다. 자기 안의 두려움이나 질투, 분노를 객관화하면서 다루기에 감정에 잡아먹히기보다는 그 감정과 함께 서서 자신을 관찰하고 해석할 줄 알죠. 반면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감정에 삼켜지고 자기 생각과 감정이 곧 진실이라고 착각합니다. 한편 데이비드가 만난 사람 중 유라이어는 조금 특이합니다. 유라이어는 항상 저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며 비굴한 척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모든 이들을 무너뜨리고 지배하고 싶어하는 열망과 분노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라이어는 어린 시절부터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억누르며 성장했죠. 그의 비굴한 겸손은 방어기제의 일종으로 실제로는 공격성과 지배욕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는 겸손함을 외치면서 자신을 위장하고 타인의 약점을 이용해서 지배구조를 뒤집고자 합니다. 나는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말하면서 타인의 방심을 유도하죠. 그러나 그는 몰래 사람들의 약점을 쥐고 이를 이용하려 합니다. 깊은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죠. 무의식에 피해의식이 가득한 유라이어는 나는 항상 천대받았기에 타인을 무너뜨려도 정당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그저 성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진 것을 빼앗고 남들을 자기 발밑에 두면서 복수에 집중하는 사람이죠. 그의 행태는 수동적인 공격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기 열등감을 무력한 방식으로 보복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죠. 직접 공격이 아닌 타인의 약점이나 비밀을 이용하고 빚을 지게 하고 관계를 조작하면서 자신이 약자임을 어필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나는 늘 그들보다 못했어. 이제 내가 그들을 눌러야 해. 라는 말을 하면서 유라이어는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합니다. 그의 악은 억압된 분노와 열등감, 복수심이 뒤틀린 방식으로 분출되죠.
유라이어는 에그니스를 사랑하지 않지만 그녀를 이용해서 자신의 결핍과 열등감을 보상받으려 합니다. 사랑을 도구로 해서 권력과 부를 차지하려고 하죠. 결국 그의 탐욕과 위선은 폭로되면서 진실이 밝혀지고 그는 몰락합니다. 유라이어 힙은 억눌린 열등감이 어떻게 악으로 전이되는지를 보여주죠. 데이비드 카퍼필드에서 등장하는 왜곡된 인물들의 특징은 타인과 상호적이면서 대등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랑이 부재하기에 늘 상하구조 또는 지배와 피지배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면서 타인을 도구화해서 자기 욕망만을 채우려고 하죠. 타인을 지배하려는 모든 인물들은 자기 파괴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진짜 힘은 지배가 아니라 공감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데이비드는 작가가 되어 성공하고 인정받지만 그는 그 욕망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처음 목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존경,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만들어졌고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죠. 나는 이제야 알겠다. 내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라고 말하며 그는 진정한 성장이 자기 자신의 내면의 가치와 자신의 고유한 진실에 닿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데이비드는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 속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다시 해석하게 되죠. 글쓰기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석하고 다시 쓰는 자신의 자아를 다시 써나가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쓰며 나 자신을 다시 만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고 자아를 다시 재정립합니다. 그의 글쓰기는 자신을 해석하고 다시 만들어가는 방법이죠. 데이비드 카퍼필드는 자기 삶 속에서 수없이 무력했지만 자신의 기억을 이야기로 풀어내면서 이번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는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해석자다 라는 선언이기도 하죠. 글쓰기는 데이비드에게 자신을 통합하고 치유하는 도구가 됩니다. 인간은 글쓰기를 통해 자신이 겪은 트라우마를 다시 해석하고 정체성을 다시 구성하며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고통에 매몰되어 자신과 타인을 반복적으로 상처 입히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고통을 딛고 성찰하면서 성숙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죠. 글쓰기나 말하기로 감정을 풀어내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감정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이지만 나는 무력함을 느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내 감정을 대상화하면서 감정과 나 사이에 한 걸음의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거리만큼 내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고 그 감정을 관찰하고 다룰 수 있게 되죠. 또 언어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해줍니다. 언어를 통해 형체와 구조를 갖게 된 감정은 정리가 가능하고 견디기가 쉬워집니다. 말로 구체화된 고통은 인간이 그나마 견딜 수 있죠. 성숙한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연습을 하거나 자기 감정을 말하거나 글로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느꼈을까? 나는 왜 그렇게 느꼈을까에 집중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살펴줄 필요가 있죠.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인간은 이해받고 이해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수용하고 또 감정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기를 응원합니다.